자,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출국 금지를 조치했습니다. 이미 검찰 특수본, 그러니까 특별수사본부 시절에 출국 금지를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내란 특검이 다시 공소 유지 주체가 바뀌면 출국 금지 여부도 다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출국 금지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내용인가요, 의원님? 아니, 출국금지는 당연히 해야 네. 될 일이고, 지금 말씀이 출국금지를 신청한 기관이 검찰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 검찰에서 이제 수사 주체가 특검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 형식상으로 이제 기관이 바뀌는 거니까, 그거를 바꿔서 해야 됐을 거고, 그거보다는 그 전에 체포영장 청구한 게 훨씬 그렇죠. 중요한 예. 얘기고 예.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수사의 연속성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경찰이 3번 불렀는데도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예. 유일하게 출석 지수를 안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부분.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서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형식적으로는 최혜병 특검이 제일 먼저 구속할 수 있지만 아마 수사 기법이나 그간의 과정으로 볼 때 조은석 내란 특검이 맨 먼저 할 거다라고 예.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가는 것 같고,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거는 단순히 조사를 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체포해서 잡아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고서 다시 풀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제 며칠 안 남은 거예요. 예. 이제 남은 술 다 퍼먹고 가야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제가 체포영장 청구를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두 번째로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 박지영 특검보 말이 좀 네네.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네. 법불 악위. 그러니까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원래 시민들이 처음 들으신 거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예. 취임하면서 했던 말이었어요. 아, 예. 그 말을 뱉어놓고 이제 계속 아첨하는, 김건희와 윤석열에게 아부하는 길로만 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망하게 된 건데, 이거를 다시 한번 특검이 짚으면서 과거의 그런 정치검찰과 다르게 우리는 하겠다, 뭐 그런 의지를 또 표명한 거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박지영 특검보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다. 네. 윤석열은 그렇게 이야기도 했고, 그렇죠. 끌려다니지 않겠다. 네. 좀 강경해 보였어요, 지금. 네. 법불학이라는 말은 요새 생긴 말이 아니고 예. 옛날에 춘추전국 시대에 그 법가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게. 예. 그러니까 2000년이 넘도록 문명이 발전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그 시절 그 수준으로 지금 퇴행해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거 용납하지도 않고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건 되게 반갑게 들었고요. 여전히 이제 특검이 성과를 내고 잘 해주기를 바라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런저런 틈새에서 또 정치검찰의 첩자들이 준동하지는 않는지 이거에 예. 대해서도 계속 우리도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될 필요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하여튼 뭐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 그렇군요. 어쨌든 내란 특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군사법원이 내란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박안수, 이진우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겠다고 합니다.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이진우 전 수도방위부 사령관인데, 박안수 전 참모총장의 경우 구속기한 만료가 7월 2일이라 하고,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은 6월 30일, 이때 이제 보석을 허가하겠다는 건데, 지난번 김용현 전 네. 국방부 장관의 경우는 내란 특검이 구속기한 만료 전에 추가 기소를 했잖아요. 그렇죠.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해가지고 이제 재구속 여부 결정이 되는 건데, 네. 이 박안수와 이진호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할 거리를 못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예, 예. 문상호하고 여인영은 이미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윤석열, 김용현을 포함해서 다 검토를 특검이 한 것 같은데, 예. 지금 박안수하고 이진우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죄 부분이 더 발견되지 않아서 그거를 근거로 추가 기소할 내용이 예. 좀 부족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부하들한테 추가로 증거인멸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은 수사에 불응하면서 뭔가 딴짓을 하면서 공무집행 방해를 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추가 기소의 지금 내용들인데, 이자들은 처음에 바로 구속이 되고 나서 내란 관련된 얘기가 위주였고, 그 다음에 뭐 별게 없었다. 근데 사실은 이걸로 끝날 게 아니고 지금 2차 계엄을 박안수가 준비한 것 같다라는 흔적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새벽에 육군본부 간부들 다 올라오라 그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면
며칠 바깥에 있다가 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국민 법감정에 봐서도 그렇고 예. 그자들의 소행에 의해서 봐서도 그렇고 이준우는 또 끝까지 거짓말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방사 부하들의 추가 증언이 또 있을 것 같고 또 곽정근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수방사하고 특전사하고 사실 거기서 공조를 했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와 관련한 추가 진술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지금 뭐 당장 좀 화가 나시겠지만 좀 지켜보면은 어차피 들어갈 사람들이고 또 재판 끝나고 나면 또 그 실형 선고에서 또 구속돼야 되니까 나가 있는 게 오히려 더 괴로울 수 있죠, 그 사람들은.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박한수와 그 이진호는 이게 보석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예. 다시 혐의가 밝혀지면 다시 예. 이제 구속될 수 있군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김영현 전 장관이 말한 대로 내가 부하보다는 먼저 나가지 않겠다. 그 예. 약속대로 강제로 약속을 지키는 꼴이 그렇게 됐는데 됐어요. 어떻게든 먼저 나가려고 그러다가 그리고 법원을 너무 농락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포기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법원을 테스트했단 말이에요. 온갖 지연 작전을 다 쓰고 항고에다가 뭐 기피 신청에다가 심지어 추가 기소한 것까지도 무슨 무효라고 뭐 항고에다가 또 각하되고 오늘 또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재판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어이없고 기가 막히는 일이거든요. 보통 피고인 같으면 생각도 안 하는 일인데 이 사람은 어차피 2판 4판이니까 거기다가 뭐 추가 돼봤자 무한대에다가 뭐 100을 더하든 10,000을 더하든 무한대잖아요. 어차피 무한대.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참 진짜 한심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예전 일이라고 잊어버리셨는데 이번에 우리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다시 청문회에 등장하니까 예전에 국방위원 김민석과 국방장관 김용현 사이에 오갔던 문담 예. 이게 이제 다시 영상에서 회자되던데 그때 김용현이가 보였던 그 건방진 그 오만방자한 태도 그러니까 계엄은 절대 없다. 절대 왜 없다라고 그런 질문을 하면서, 하느냐 뭐 예. 그랬었죠. 예. 그것뿐만 아니라 좀 질문하세요. 뭐 해보십시오. 뭐 이런 식의 그 건방을 떠는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게 되면 이자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뭐 하여튼 짐작이 가실 겁니다. 예. 어쨌든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그 박한수 전 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보석을 허가했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예. 결과적으로 법의 엄중한 잣대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중앙일보 단독 보도 오늘 나왔던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 날 그 대통령 안가에 우리가 알기로 4명이 모였다 그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 다음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주연 전 민정수석. 네. 이 사람들이 왜 모였냐, 그렇죠. 뭐, 제2의 내란 아니냐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었다라고 했는데 중앙일보가 보도하기로는 한 명이 더 있었다. 네. 그게 다름 아닌 대통령실의 그 한정화 민정수석실 법률비서관이 동석했다. 예. 뭐 이거는 그러면 그 제2의 내란 모의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특검이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뉘앙스던데. 그 한정화라는 사람도 여자가 아니라 남자고 남자. 또 그냥 변호사만 했던 게 아니라 공안검사 출신이에요. 아, 그러니까 예. 이제 똑같은 것들끼리 거기 다 모여가지고 한정화는 이제 위치상으로 볼 때 거기서 서기 역할을 했겠죠. 오가는 얘기들 정리하고 예. 법률비서관이니까 또 본인이 거기서 얘기할 자료를 만들어 와가지고 아마 배포해가지고 윤석열이가 그 계엄 해제 의결을 국회에서 하니까 그 무슨 지휘통제실로 가가지고 법정 가져오라고 자꾸 했다고 그러잖아요. 국회법 가져와라. 이제 그런 차원의 모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법률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제2차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지, 지들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민정수석이 거기서 장관들하고 본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법제처장이 거기 낀다는 것도 되게 이상한 일이었는데 예. 이제 법률비서관이 있는 이상 법률비서관이 거기 갔는데 민정수석이 있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면 둘 사이에서는 뭔가 임무와 역할이 있었던 거고 그 둘이가 일종의 간사 역할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얘기들을 정리해 가고 또 정리했을 것 같은데 이 한정화 변호사가 또 그러고 나서 12월에 또 잘리더라고요. 본인이 그만뒀는지 잘렸는지는 모르겠는데 12. 바뀌어요. 법률비서관이. 예. 예. 그 다른 더 극우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아마 그 한정화 비서관이 원만하게 나가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특검에 가서 좀 진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나름대로 뭐 계엄을 반대했든 아니면 2차 계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든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주문한 추가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든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들 그리고 그간에
그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거를 왜 그토록 검찰이 방해했는가. 그 다음에 삼청동 안가 앞에 CCTV도 확보하려고 했는데 계속 그것도 방해했잖아요. 예. 왜 그랬는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지금 차차 더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이건 추측입니다만 한정화 그 비서관을 통해서 추가로 제2 내란을 시도했는데 네. 안 되니까 이제 잘렸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한정화는 나름 또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두 가지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했는데 뭐가 안 돼서 무능하다고 잘렸을 수도 있고, 예, 예. 아니면 거기서 한정화가 더 이상 뭐가 안 된다라고 아. 계속 얘기하다가 잘렸을 수도 있고, 예. 그거는 뭐 여튼 앞으로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일이죠. 당시에 그냥 단순한 친목 모임이었다는 게 또 가증스러운 자들입니다. 그 친목회하고 나서 핸드폰 바꾼 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동문회하고 나면 다 핸드폰 바꿔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때 그 저기 법사인가 어디 저기 출석해가지고 네. 왜 바꿨냐 그랬더니 말도 잘 못하고 막 이완길 차장 막 그러던데. 김서구 법무부 차관도 대박이었죠. 박지원 의원인가가 물었죠. 당신도 핸드폰 바꿨냐? 예. 그러니까 김서구가 아니 뭐 저는 바꿀 일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랬는데. 그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예. 자, 이번에 그 박정훈 그 대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 항명죄로 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네. 저희가 잘 모르는 사이에 군 검찰이 그 무죄가 부당하다고 항소를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이명현 그 최상병 특검이, 박정훈 항명 기소는 위법이다. 그러면서 항소 취하 방침을 밝혔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이명현 특검이 항소 취하를 하게 되면 그 박정훈 대령은 무죄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원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그 군사법원을 개혁한 성과로 군사법원이 지금 1심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예. 서울고등법원에 군사사건 전담부가 있고 거기 이제 지역남부장이 재판장인데 그 항소를 했을 뿐만 아니라 공소장 변경 신청을 또 했었어요. 박정훈 대령 어떻게든 엮으려고.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특검은 특검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이첩받아 자기가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항소 취하를 한다는 의미는 1심에서 지금 무죄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2심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되고 펜딩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 이걸 취하하면 1심만 남잖아요. 예. 그 무죄가 확정되는 겁니다. 아, 예. 그런 의미가 있고 이거보다 이제 더 저기 한 게 공소 취소가 있는데 공소 취소나 아예 1심 재판 자체도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은 무죄 확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항소 취하를 하는 게 박정훈 대령한테 가장 유리한 어찌 보면 방법이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가지고 공소 제기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건 취하하는 걸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말은 기소한 당사자들이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자들을 수사하겠다.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이번에 그 박정훈 대령을 이렇게 항소하겠다고 한 게 그 수사단장이었던가요? 그 김동혁 씨인가? 검찰단장. 검찰단장에 그 국방부 항명죄로 예. 1심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가 기각되고 예. 그다음에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었고 또 영장을 에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거기다가 범죄 사실이라고 많이 써놔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수처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그 영장을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한 검사를 불러서 조사를 하니까 이거 지가 쓴 거 아니다. 자기는 휴가 중이었는데 와서 도장 찍으라고 그래서 그냥 했다라는 식의 정말 기도 안 차는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김동혁 국방부 감찰단장이 역으로 지금 수사를 받게 되는 검찰단장 이미 입건돼 있고 예. 그거는 여러 가지에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그 김동혁 육사 출신이고요. 내란 세력하고 또 어떤 연락을 주고받고 거기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높고 해서 김동혁은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이명현 최혜병 특검이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그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연관돼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러면서 참고인으로 소환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명현 최혜병 특검이 필요하다면 하겠다라고 예. 말을 했고 그리고 만약 소환에 불응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고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했더니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그 이명현 그 최혜병 특검이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김건희 씨는 기존에 알고 있던 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주가 조작, 공천 개입 의혹 이와 관련해서 또 이제 그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까지 이제 또 수사를 받게 되는 건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체포영장을 검토한다는 말은 참고인은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 피의자로 입건하겠다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김건희가 피의자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특검이 어느 정도 지금
뉘앙스를 풍긴 거죠. 예. 그러니까 김건희도 시간 문제지. 그걸 알고 지금 아픈 척하고 지금 병원에 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입원시키는 과정에서도 또 매번 재벌 사건이나 뭐 그런 권력자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그 의사가 하나 있는데 예. 그 사람이 또 캄보디아에 동행하고 하면서 윤석열과 김건희와 또 아는 사이다 이런 얘기들이 또 제보가 되고 있고 하고 그래서 그 예. 부분도 이제 추가 수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캄보디아라고 하면 지난번에 그 통일교 그쪽 관련 ODA 그렇죠. 그런 그것도 건가요? 있고, 예. ODA 사업을 통해서 뭐 돈이 갑자기 확 늘어나가지고 갔고,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가 지금 확인이 안 돼요.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원래는 그거를 그냥 주고 마는 게 아니라 이걸 회수하게 돼 있거든요, 원래는. 근데 예. 사실상 그걸로 가면은 거기서 쓰는 거를 존중해주고 확인해가지고 뭐 다시 뺏어올 방법이 사실 마땅치 않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은 그냥 넘겨주는 돈이 될 수 있는데 그 돈이 이제 마지막으로 김건희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규모는 한 4조 원까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4조 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봉지욱 기자 취재에 따르면 그 사이에 2023년에 도이치모터스가 도이치 파이낸셜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그 예. 파이낸셜이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은행을 인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21g 하면 등장하는 또 히림 건축이라고 있잖아요. 예. 히림이 캄보디아에 진출해 있고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이것들이 거기 가가지고 우리나라 돈이 글로 가면은 그걸 가지고 원래 이제 그 DA라는 게 디벨롭먼트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고속도로 내주고 철도 놔주고 뭐 집 지어주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먹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김건희 은행에다 넣고 도이치은행에다 넣고 도이치모터스 은행에다 넣고 거기서 세탁을 하고 뭐 이런 식의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김건희 씨 그 아산병원 입원과 관련해서 의사가 그 연관이 있는데 네. 그 의사를 주변 인물을 조사를 하면 결국 캄보디아까지 얽히고 관련된 것까지 뭐 줄줄이 나오겠네요, 보니까. 그렇죠. 줄줄이 나와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김건희 일가가 동남아를 되게 좋아하는 흔적들이 있잖아요. 예. 무슨 그 남동생인가 누가 말레이시아에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마약 관련 얘기도 그 말레이시아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 특검이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오동훈 공수처장은 그 이명한 특검팀에 그 6명 정도의 그 수사관과 검사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오동훈 공수처장의 그 검사나 수사관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명현 특검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아, 그럼요. 그리고 실제 이명현 최상변 특검에 공수처 검사 출신이 특검보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 그 사람이 공수처에서 애초에 최혜병 사건을 담당해서 하다가 내부에서 그 방해하고 반발하는 거에 부딪혀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예. 특검보로 들어가 있어서 예. 뭐 뚜렷한 성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참 모르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그 오동훈 공수처 때 최혜병 특검 했던 검사가 처음에 좀 이렇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알고 보니 안 됐는데 이번에 이명현 특검에 들어갔다. 특검팀에. 그러면 탈탈 털면 다 나오겠네요, 보면. 그럼요. 그리고 이제 공수처에서 실제 그 수사의 진행을 방해한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도 확인해서 예. 이제 처벌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길 수 있겠죠. 예. 이명현 특검부 일이 많네요. 오동훈 공수처.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검찰이나 공수처나 경찰이나 이런 수사기관 안에서 특검에 파견돼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거기 한 30%는 간첩이 섞여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외에도 지들이 신경 쓰이는 유능한 사람들이 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 음해하는 얘기가 또 막 돌고 있어요. 그 사람은 원래 윤석열 똘만이고 사건 말아먹는 전문가인데 특검에 들어가면 어떡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투서하고 또 확인해보면 정반대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쫄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세 개의 특검이 한꺼번에 출범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고 예. 그다음에 단순히 공수처뿐만 아니라 금감원이나 그다음에 그 주식 문제 체크하는 그 증권관리위원회, 예. 그 주식거래소 이런 데 직원들도 지금 특검에 많이 이렇게 파견돼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나 윤석열과 관련된 혹은 최혜병 사건과 관련된 언저리에서 뭔가 조사를 해본 사람들은 이렇게 봐가지고 다 데려다가 지금 일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 원래 이제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니까, 예. 그런. 엄청납니다. 알고 보면.
자, 이문정 부장검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문정 부장검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정기획위원회 그 검찰개혁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을 한번 살펴봤더니 이문정 부장검사 페이스북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검찰 특수통이 권력을 장악하고 표적 수사를 한다. 그리고 검찰의 기록 조작은 상상보다 심각하다. 예. 또 슬프지만 검찰은 자정 능력이 없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국정기획에 들어가기 전에 또 뭔 글을 올렸냐면 이문정 부장검사가 세상은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분투가 세상을 바꾼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네. 참 멋있는 말이에요. 뭐 맞는 말이죠. 그 이문정 검사 아니라 누가 얘기해도 맞는 말이고 멋진 말인데, 일단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의 그 보고를, 국정기획위원회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 검찰의 태도가 아주 지금 한심하죠. 네. 그 한번 왔는데 뭐 거의 정반대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30분도 안 듣고 돌려보냈잖아요. 그래서 다시 취소했다고 들어가요. 네, 다시 하라고 했는데, 다시 하기 전에 날짜를 정해주고 하루 전에 보고서를 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또 지난번하고 별반 다름없는 얘기를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지금 보고를 취소하고 또 날짜를 다시 잡았다고 하는데, 국가기관의 공직자들로서 지금 도저히 보일 수 없는, 할 수 없는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 어떻게든 그 집단의 이익을 지키려는 그냥 이익 집단 내지는 정치 결사체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공약 이행 계획을 정부 부처로 상대로 점검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다가 대통령 공약하고 정반대되는 얘기를, 아니 하다못해 윤석열 때 그 이상한 짓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똑같이라도 보였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때는 납작 엎드려가지고, 납작 엎드린 것도 아니지, 사실상 함께 환호성 지르면서 이상한 짓은 다 했던 것들이 지금 이 정부의 대통령의 공약 이행 사항에 대해서 엇나가는 얘기를 한다. 이거는 명시적인 항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이제 처벌하는 길만 남은 것 같고,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도 언제까지 보고 기회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마지막 기회를 준 것 같고, 그렇게 원래 기회를 주는 이유는 당신들 입장을 들어보겠다. 니들이 실무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고충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그 얘기를 들을 기회조차도 박탈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보이고 있는 행태를 보면은 왜 우리가 정치검찰이 쿠데타까지 일으키게 됐는지를 여전히 지금 반성하지 않고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아주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 공약은 그 검찰의 그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할 방침인데,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정기획위에 그 낸 안에는 지금 수사와 기소 분리 방침이 빠져 있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그렇죠. 예, 오히려 화가 이제, 나는 거죠. 오히려 그거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식으로 써놨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게 하면은 뭐 나라가 난리가 날 것처럼 써놓고 이런 거예요. 근데 예. 그게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거 담당하는 사람이 이문정 황희석이거든. 그래서 거기다 대고 거짓말을 거기다 써놨으니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가장 큰 핵심을 지금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은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이게 정치가 사체라는 예. 거고, 국힘이 하는 짓이나 지금 검찰이 하는 짓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틀에서 움직이는 정치가 결사체라는 거죠. 뭐 그러면 결국 이문정 부장검사가 뭐 자기 뜻대로 강하게 물론 이문정 부장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예. 거기서 이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뻔히 이제 어떻게 나올지 꼼수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수십 년 동안 검찰개혁 얘기가 나올 때마다 했던 얘기들을 지금 판가리만 하면서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굴마다만 바꿔가면서. 그래서 엊그저께 무슨 권순정이라는 고검장이 뭐 트로이 목마 어쩌고 하면서 이 수사기소 분리가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권순정이가 창의적으로 생각해낸 게 아니고 계속 해오던 얘기인데, 말하는 사람만 권순정이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것들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준동하고 있다라는 흔적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행동이죠. 자, 이번에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장관 인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제일 그 놀라웠던 게 그 기관사 출신 노동부 장관, 그렇죠. 그 김영훈 씨, 예.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현직 철도 기관사였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인 김영훈 씨를 노동부 장관 후보로 이렇게 파격적으로 임명을 했는데, 노동계는 이제 아주 환영을 하는데 재계와 보수 언론은 좀 탐탁치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그 앞사람이 김문수였는데, 그러니까요. 자기들 맘대로 저기 하던 가장 반노동적인 사람이 그걸 장관을 하다가 이제 노동자 출신이, 그것도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또 현직 노동자가 예. 그걸
장관으로 지명됐다는 게 정말 이 정부의 어찌 보면 이제 상징적인 존재가 네. 될 수 있고요.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그 면장 출신의 김두관 네. 행안부 장관으로 됐던 뭐 그런 걸 방불케 하는데 지금 김영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열심히 활동하면서 꽤 이름을 떨쳤던 분이고 예. 그다음에 30대 이미 철도노조 위원장이 돼서 그 조직 안에서의 신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터운 분이고 지난번에 또 선거 때 우리 인터뷰할 때 거기 비례대표 후보자로 함께 인터뷰했어요. 예, 찾아봐야겠네요. 제가. 그 영상 찾아가지고 올려보십시오. 그렇군요. 그때 인터뷰한 것도 있고 예. 그때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그 꿈꾸는 기관사의 모습이 그대로 다 남아 있을 텐데 굉장히 아주 그 현장 경험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 또 정책 현장에서 노동자의 입장들을 어떻게 관철시킨 것일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꼭 좀 좋은 성과들을 좀 남겼으면 좋겠고 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하고 더불어서 예. 굉장히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쩌보면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이분들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쳐야지 앞으로 다음 노동자가 또 노동부 장관이 되고 또 연속해서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가고 하는 이제 디딤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 어깨가 무겁겠지만 하여튼 힘내서 꼭 훌륭한 성과 내주시기를 바라고 일명 걱정되는 거는 이제 우리 노동운동 내부에 그 항상 이제 그 진보 운동 단체에서는 어떤 의견 대립 또 사상 투쟁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그 안에서 또 약간의 뭐 파벌 같은 게 있고 그런데 그런 옛날의 어떤 그 감정을 내세워 가지고 그 장관의 발목을 잡는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올바른 방안을 찾기 위한 포지티브한 토론을 하는 거는 100번 이거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정파적 어떤 입장을 앞세워 가지고 뭐랄까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를 하면서 발목 잡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서로가 협력해 가지고 노동자 출신 노동부 장관이 진짜 좋은 성과를 내서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는데 함께 좀 힘을 모아서 기여하셨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노동운동을 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 권력에 참여해서 노동자들의 현실을 우리 힘으로 바꿔보자라는 거잖아요. 계속 거기 가서 싸움 붙고 뭐 안 되면은 그냥 결렬됐다고 박차고 나오고 이런 것만 하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 뭐 충분히 다 생각하고 계실 것이고 잘 이뤄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 또 중소벤처기업부에는 그 네이버 대표 한성숙 씨 네.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LG AI 연구원장 백영훈 씨. 또 이분들 보니까 공교롭게도 서울대가 아니에요. 네. 그동안 이제 그렇죠. 예, 이번에 대학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배분을 한 것 같아요. 아우 참 반갑더라고. 서울대가 진짜 별로 없어요. 예. 예. 뭐 정동영 의원 정도 있는데 예. 옛날 서울대고 20년 지나서 새로 하시는 거니까 예. 하여튼 그리고 또 그 분야에서 다 실무를 많이 경험해서 또 그 현장을 잘 아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실의 수석도 그렇고 과기부도 그렇고 이제 AI를 중점적으로 우리 미래를 여는 어떤 아이템 내지는 먹거리로 지금 대통령이 생각하신다라는 게 이제 이번 인사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전하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 이분들이 하여튼 정말 역량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지금 R&D 쪽에서 우리가 의료대란에 가려가지고 R&D 망가진 거는 지금 상대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데 진짜 완전히 큰일 났거든요. 예. 다들 그러잖아요. 지금 AI가 앞으로 세상을 바꿀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로봇 발전한 거 보십시오. 무슨 로봇이 표정도 짓고 여러 가지 동작들을 막 엄청나게 이걸 집잖아요. 로봇이 손으로.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너무 뒤처지고 있고 고급 인력들이 윤석열이 때문에 또 다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을 맡으신 분들은 어깨가 무겁겠지만 꼭 좀 이걸 빨리 되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김민석 국무총리 그 인사청문회에서 주진우 의원의 그 군 면제 사유가 좀 화제가 됐는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후보자 모두 군에 복무한 적이 없다라고 포문을 여니까 네. 이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김민석 후보자는 3년 옥고를 치르면서 민주화 투쟁으로 병역을 대신했다. 그런데 윤석열은 부동시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 주진우 의원이 바로 이제 펄쩍 뛰었어요. 왜 개인 프라이버시를 공개하느냐? 네. 그러니까 또 이제 박선원 의원이 거기 그냥 넘어갈 뿐이 아니잖아요.
급성 간염은 빨리 치료돼서 군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네. 해서 막 그 투기가 좀 왈칵 뒤집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급성간염 아니고 뭐 다른 만성간염이나 무슨 간경화 같은 거다라고 또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프라이버시를 왜 건드리느냐라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주진우가 그냥 길에서 장사하는 변호사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공당의 국회의원이고 한때 또 대통령실의 비서관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공인으로서 병역을 검증받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공직자가 세금도 안 내고 예를 들면 군대도 불법적으로 빠졌다라고 하면은 그건 당연히 검증받아야 될 문제고 공짜로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갑자기 프라이버시 문제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정치검사의 또 프레임 전환 수법 기술을 쓰려고 했는데 본인만 더 많이 곤란해진 것 같아요. 그 얼마나 호의호식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른 돈으로 이렇게 살고 그러니까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가가 드러나고 또 군대를 면제받았다고 하는 또 그 과정 이런 것들도 그 박선원 의원 주장대로라면은 되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또 당시에 또 아버지가 검사였기 때문에 예. 그 시절의 병무비리의 그 뭐 어떤 구조적인 면에서 보자면 의심을 할 만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뭐清華대학 그 석사학위를 시비를 걸다가 본인이 지금 뭐 석사를 받은 것처럼 뭐 겐트대학 뭐 이런 걸 써놨는데 그게 지금 이상하다. 겐트대학이 벨기에에 있는데 언제 다녔냐 그러니까 송도에 있는 겐트대학 글로벌 캠퍼스를 다녔다라고 하니까 또 거기는 법대가 없다. 법학과가 아예 뭘 했다는 거냐 이렇게 되니까 지워버렸더라고. 아, 그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하면 프로필 나오잖아요. 예. 거기서 지워버리고 그냥 법학 학사라고만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네티즌들이 발견을 해가지고 다들 지금 박제를 해나갔고 주진우도 앞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근본적인 거는 부산을 지역구로 하고 있고 거기에 그 아무런 집도 없어요. 되게 거기 안 살더라도 그쪽에 공천 받아서 출마를 하게 되면 뭐 전세도 없다고. 네. 나오고. 집을 얻어놓잖아요, 되게. 네, 그래서 네. 그걸로도 왜 욕먹고 그러잖아요, 상대 네. 후보한테. 살지도 않으면서 뭐 갑자기 집 얻어서 왜 그러는 거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진우는. 그러니까 네. 얼마나 유권자를 개대 줄 알면 내가 국힘 공천 받고 경상도에 저기 갔으면 당연히 되는 거지. 뭘 내가 그런 걸 준비해.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그 잠재적으로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 행태도 이런 식으로 막 던져가지고 본인의 어떤 그 치부 같은 게 드러나고 할 때 망신이 되고 다음에는 공천도 못 받고 공천 받더라도 당선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못하죠. 예. 근데 이렇게 해야지 공천을 받고 공천만 받으면 나는 무조건 당선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의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이번에 또 주진우 의원의 모습을 보면서 좀 한번 꼭 좀 생각해 주셨으면 그 지역구 주민분들께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어쨌든 그 주진우 의원의 그 군 면제 발언 그 면제와 관련해서 그 작년 7월 네. 필리버스터에서 한 발언이 제가 지금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주진우 의원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 최혜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군 계급 이야기를 했는데 네. 우리가 알기로는 이병, 일병, 상병, 병장인데 이제 손가락을 하면서 일병, 이병, 상병, 병장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또 화제 되는 게 역시 군대 면제를 받아서 이렇게 계급을 모르는 게 아니냐. 네. 네. 그렇죠. 저도 군대가- 어릴 때 이제 군대 가고 뭐 오는 무슨 그 동네 형이나 삼촌들은 있는데 이게 원래 공식 명칭은 1등병, 2등병, 상등병, 병장 이랬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때는 그냥 1병, 2병, 상병 막 이렇게 하니까 나는 1병, 2병, 상병이 아니고 3병. 3병. 3병이 그다음에 4병이지 왜 병장인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그 기억이 나던데 실제로 군대 안 갔다 오신 여성분들은 왜 2병이 1병보다 낮은 거냐라고 물어보신 분들도 있죠. 예. 근데 주진우가 딱 그 수준이어서 많이 빈축을 샀는데 하여튼 좀 그 무식한데 용감하게까지 해가지고 주진우가 뭐 얘기하는 것마다 하나도 맞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러고 사는 것도 참 재주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청래 위원장이 그 이야기였어요. 주진우 의원은 예상했던 것마다 다 다 틀리더만요. 틀리니까. 네. 라고 하면서 공개하시던데. 인물이야 진짜.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민주당 전당대회 한번 간략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정청래 법사위원장하고 전 법사위원장이죠. 그 다음에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지금 당대표를 놓고 이제 출마를 했는데 지금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가 있으면 뭐 뜨거워지게 마련이고 예. 두 분 다 또 당내에 신망이 있는 분들이니까 누구가 이제 확실하게 우위에 있다 뭐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점점 더 뜨거워질 텐데
좀 과열되는 측면도 있어 보여요. 뭐 예. 후보들을 비방하거나 또 없는 사실을 가지고 어떤 맥락을 거세한 채 일종의 악플을 달아가면서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거나 이런 모습들도 일부 보이고 해서 좀 걱정되는 지점은 있습니다만은, 선거 때가 되면 항상 그 이성보다 감성적인 부분이 많이 이렇게 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보다는 좋고 싫음을 놓고 우리 후보가 좋은 걸로 끝나야 되는데 상대 후보가 싫다는 걸로 자꾸 이제 이거를 표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좀 걱정할 만한 일이 일각에서 보이기는 하는데, 그거 뭐 어찌 보면 우리 사회, 우리 공간에 늘 있는 백색 소음처럼 선거 때가 있으면 늘 있는 일이고, 단지 이게 지나치고 뭔가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게 있다면 그거는 추후에라도 꼭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단순히 그냥 할 일 없어가지고 그 방구석에 틀어박혀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그 악플이나 날리고 있는 그런 루저들도 있겠지만, 뭔가 의도를 가지고 그 분열을 자꾸 조장하려고 하는 집단이나 세력이 있다면 그거는 또 민주시민들이 단호하게 대처를 하셔야 될 일인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해서 지켜보면서 그 아이디 같은 것도 추적하고 있고 그러신 것 같아요. 예. 보니까 되게 다 급조된 아이디고 동일한 얘기들을 반복하고 다닌다라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예. 이게 이제 걱정되지만 그거를 꼭 좀 잘 체크하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재발되거나 반복되지 않는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뭐 시민과 당원들이 자정작용을 통해서 다 퇴출시켜야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그 최강욱 의원님의 그 북토크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가 이거 전주에서 열립니다. 예. 그런데 또 7월에는 또 부산에서 열린다면서요, 의원님? 예. 예. 부산에 북토크가 잡혀 있고 또 뭐 추가로 더 어디서 할지도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또 해외 번역을 해서 출간하자라는 지금 제안이 와서, 예. 그것도 이제 뭐 일본, 대만, 뭐 프랑스, 영국 뭐 이런 데에다가 번역판을 내자 이렇게 해서 뭐 그쪽에서 내겠다는 출판사가 과연 있을까 제가 의문인데 나옵니다.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일단은 출판하시는 분들은 일본은 지속적으로 뭔가 한국의 이런 어떤 정치적 담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대요. 예. 일본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아. 대통령을 탄핵해서 쫓아내고, 그것도 시민들이 시위를 통해 가지고 평화적으로 쫓아내고 이런 것들을 일본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일본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한국의 이런 상황들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예. 일본에는 이 책이 좀 먹힐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시고, 대만도 이제 중국하고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또 대만의 민주화 이런 것들이 또 과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일종의 정치 한류로서 좀 기능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던데, 저도 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여기 또 프랑스 혁명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이제 영국 프랑스에서도 그 명예혁명 얘기도 또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에드먼드 예. 버크 얘기하면서 이제 어느 게 더 맞는 거냐. 그러면 이제 그런 점에서도 그쪽에서 혹시 관심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들을 하시던데, 뭐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어쨌거나 제가 소망하는 것은, 제일 반가운 소식은 그런 거였어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뭔가 친구들에게 해줄 얘기가 생겼고 책을 권하고 싶다라고 말씀해 준 게 너무 고마웠고, 선생님들이 또 교육 현장에서 여기에 이제 저희가 대화를 통해 가지고 서로의 생각들을 이렇게 그 토론하는 장면들이 좀 나오잖아요, 책에. 그것들이 교실에서의 토론 수업에 굉장히 좋은 부교재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예.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가 의도한 바도 그거였는데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7월 26일입니다. 7월 26일 마지막 주 토요일 부산에서 북토크를 하니까 부산 시민들께서는 꼭 그날 기억하셨다가 다른 일정 잡지 마시고. 7월 26일 3시로 정해졌고요. 3시. 부산일보 네. 대강당으로 지금 잡힌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또 저희도 안내를 할 테니까 이번엔 많이 또 오셔야겠습니다. 이번에도 한 300명 정도 모이나요, 의원님? 예, 뭐 그럴 것 같은데요. 예. 뭐 모르죠. 뭐 이제 저희는 300석을 해놨는데, 예. 좀 차야지 300명이 오시는 거니까. 전주는 뭐 다행히 이틀 만에 매진입니다. 괜찮은데, 이틀 만에 전주. 뭔가 그거는 좀 조직적 공작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아, 놀랐습니다. 대선 승리의 기쁨을 이제 그렇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저희 고향분들의 마음이 아니셨던가 생각하고, 또 부산의 민주시민들이 또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계시는데 매번 선거 때마다 사표가 되는 아픔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그때 또
함께 또 이 대선 승리의 즐거움을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 그러면 안내는 그 저기 의원님하고 저희 JTB 그 게시물에 링크를 걸어서 한겨레 네, 출판에 또뭐 하는 그렇게 거죠? 해야 되겠죠. 예, 예. 예. 빨리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전주 이틀 만에 매진됐기 때문에 부산은 잘못하면 하루 만에 매진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자꾸 그냥 뭐 거기 저 그냥 아이고 내려온다면서 내가 얼굴 보러 갈게 그러신 분들이 많아서 예. 그 표 없으면 못 와요. 그러니까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앞에까지는 올 수 있겠지만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미리 예매를 하셔야 돼요. 인기가 워낙 많은 북토크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꼭 못 오시는 분들은 JTB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예. 자, 고맙습니다. 예.